언제 돌아오십니까? 네. 지난번에 선방식 들어갔나요? (179요) 가격 이론할 차례라고요? 가격 재원칙도 안 했다고요? 자, 거기 보시면 그 가격하고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우리 교재는 그 부동산으로부터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값을 부동산 가치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가치의 정의가 아담 스미스의 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빙 피셔의 정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성격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요거는 경제학에서 쓰는 논리고, 밑에 거는 이제 부동산 같은 내구재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거는요, 가치라는 것은 어떤 재화가 다른 재화를 교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힘을 가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은 가치란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는 값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경제학의 논리에서는 이 사람은 재화의 가치가 사용 가치가 있고 교환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시장에서 일정한 교환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용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용 가치가 없으면 무슨 가치도 없다. 교환 가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가서 모피코트를 판다 그러면 모피코트가 잘 안 팔리겠죠. 걔들은 그 모피코트에 대한 사용 가치를 인식을 못할 테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니까 교환 가치가 성립되지 않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재화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화폐 단위를 빌려서 표현한 것이 바로 뭐다? 그게 가격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가 1,000원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다면 이 컵라면의 효용이 얼마냐면 1,000원어치 효용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건이 가지고 있는 효용을 화폐 단위를 빌려서 표현한 게 바로 뭐다? 가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경제학에서 나오는 논리는 뭐냐면 그 재화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화폐 단위를 빌려서 표현한 게 가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물건이 가지고 있는 효용에 대한 것을 예전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화폐라는 단위가 없었을 때는 옛날에는 물물 교환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바나나하고 그 물고기 얘기했었죠. 그러면 사람들이 저녁 한 끼 식사의 대용으로 바나나보다는 물고기를 선호한다 그러면 물고기 한 마리 하고 바나나 3송이 이런 식으로 교환을 했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화폐라는 단위가 만들어진 다음서부터는 뭐를 매개로? 가격을 매개로 교환이 성립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만약에 얼마란 얘기는 1,000원이란 얘기는 걔가 가지고 있는 가치도 얼마란 얘기야? 1,000원이란 얘기죠.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그 재화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화폐 단위를 빌려서 표현한 게 가격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가 상승하면 가치가 상승하면 뭐도 상승하고 가격도 상승하고 가치가 하락하면 가격도 하락한다고 얘기를 해요.
요거는 그 경제학에서 쓰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가치와 가격을 구별한다, 안 한다? 구별 안 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만약에 가격이 상승하면 가치도 상승해야 하네요. 이거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는데 가치는 본질적인 거고요. 이게 가격이 돼요. 그러니까 이 가격은 가치로부터 괴리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네가 원래는 일치하는데 단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은 괴리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라 초과 수요면 이 가격이 가치 이상도 반영할 거고요. 만약에 초과 공급이면 가치 이하도 반영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이 괴리될 수 있다. 이래서 나타난 현상을 우리가 가격의 왜곡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시험에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이 괴리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은 일치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가격은요,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같이 회귀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균형 가격 했을 때 이렇게 결정된 가격은 이게 가치와 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 만약에 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가치 이상도, 이렇게 가면은 가치 이하도 될 수 있을 때 초과 공급과 초과 수요에서 공급자 경쟁과 수요자 경쟁에서 항상 균형 상태를 유지한다고 얘기를 해요. 장기적으로는. 이게 이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논리가 되고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굳이 가치와 가격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이게 가격이론이라고 돼 있죠. 가격이론이라고 돼 있는 게 예전에는 이 가격과 가치를 갖다가 구별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현이 이렇게 된 거고 요즘은 이제 감정평가 규칙이 개정이 돼 가지고 가치에 대한 부분을 이제 명시해 주니까 이제 가치라는 표현이 이제 등장을 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자, 그래서 이게 아담 스미스의 논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가격의 본질은 가치고 가격은 가치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가치는 화폐를 매개로 해서 가격이 되고 가격은 가치의 화폐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가치가 하락하면 가격도 하락하고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뭐한다? 상승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이제 경제학적인 사고고 여기 있는 부동산 같은 내구재는 이 사람이 정의 개념을 쓰는 거죠. 이 사람은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라고 그래요. 근데 이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을 바탕으로 한 이 가치가 현실에서 거래되고 있는 이 시장 가격하고 이게 항상 일치한다 안 한다? 이게 일치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학에서는 가치하고 뭐하고 가격을 구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구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이라는 거는 현실 시장에서 매도자하고 매수자 간의 거래에 의해서 그 실제 거래된 금액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가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그 171페이지 가면 상단에 박스 있죠. 거기 보면 가격하고 가치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는 거는 내구재는 구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구재가 아닌 비내구재는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한 번 사용하면 효용이 없어지잖아요. 효용이 없어지기 때문에 굳이 가치와 가격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견해고 여기는 내구재니까 가치하고 가격을 뭘 해야 된다. 구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일치하지 않으니까. 이게 그 가치가 100% 정확하게 반영해서 현실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표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별해 줄 때 가격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교환의 대가로서 시장에서 매수자하고 매도자 간에 실제 지불된 금액이라고 해서 줄여서 걔를 실거래액이라고 그래요. 실거래액. 그럼 실거래액은 우리가 식별하기 쉬울 거고요. 가치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의 무슨 가치다? 현재 가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오전에 여기 나성동에 있는 주택이 5억에 거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매도자하고 매수자 간에 실제 거래에서 지불된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미 지불됐기 때문에 얘는 무슨 값이라고 그러냐면 얘는 과거의 값.
근데 얘는 장래이익을 바탕을 둔 현재 가치니까 얘는 현재의 값이라고 그래요. 근데 시험에서는 이거를 바꿔줬어요. 가격은 현재의 값, 가치는 미래의 값 이렇게 출제한 거예요. 그럼 틀리겠죠. 이 가격은 거래에서 이미 지불됐잖아요. 이미 지불됐으니까 과거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값이라고 보는 거예요? 과거의 값. 근데 가치라는 거는 장래 이익을 바탕으로 한 무슨 값이라는 얘기예요? 현재 값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출제할 때 틀린 거 고르라고 그래놓고 얘는 현재의 값이고 얘는 무슨 값이다? 미래의 값이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럼 틀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도 지금 최근에 그렇게 해도 출제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의 값과 현재의 값이고 주어진 시점에서 가격은 몇 개만 존재한다. 하나.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가치는 어떻게 돼요? 가치는 여러 개가 존재하죠. 이거 평가 목적에 따라 얘를 과세 목적으로 평가하느냐, 얘를 투자 목적으로 평가하느냐, 얘를 보험에 대한 대상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평가 목적에 따라 가치는 여러 개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이 가격으로 다 설명할 수가 없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거래된 가격이 이게 과세에 대한 부분을 과세 가치를 표시하는 것도 아니고 투자 가치를 표시하는 것도 아니고 보험 가치를 명시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가격으로는 얘를 다 설명할 수가 없고 그래서 목적에 따라 하나의 물건이지만 가치는 여러 개가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격은 몇 개밖에 없고 하나, 가치는 여러 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격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특정 시점에 주어진 시점에서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고 가치라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원적 개념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아니라 평가 목적에 따라 평가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가치는 여러 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간평이론에서 이게 지금 나올 때 경제학의 논리하고 얘네 논리가 분리를 안 해줘서 그래요. 원래 하면 이거 분리해서 설명을 해줘야지. 그럼 요거는 가치와 가격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고 여기서는 가치와 가격을 구별하는 논리에서 나오는 거고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제학에서는 가치와 가격과의 관계를 있을 때는 따로 구분하지 않고 그 몰래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화폐 단위를 빌려서 표현한 게 바로 뭐다? 가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왜 이렇게 하게 되냐면 얘는 수명이 짧은 애들이니까 가격과 가치를 굳이 따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그 물건 자체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분필 하나가 100원에 거래된다는 얘기는 이 분필 하나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100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화폐 단위를 빌려서 표현한 게 바로 뭐다? 그게 가격이라는 것이 이제 경제 논리고 이 부동산 학적인 사고에서는 얘가 수명이 긴 재화니까 얘는 가치의 기본이 어디에 바탕이 되어 있냐면 미래 이익에 바탕을 두고 있잖아요. 근데 미래 발생하는 이익이 지금 현실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100%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볼 수가 없으니까 가격하고 가치를 뭐를 해서 분리해서 구분해서 우리가 비교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리가 나오니까 요거 정도는 구별 정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거 우리 저기 그때 그 간평 이론할 때 이거 한번 했던 거 기억은 안 나시죠? 그때 한번 보충했었을 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요 정도라도 일단 인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옆에 가시게 되면 부동산 가격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밑에 가면 가격의 이중성은 뭐 여기 지금 넣을 필요는 없고 자 일단 가격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요거는 일반 재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요. 부동산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부동산 가격은 일반 재화와는 달리 가격하고 임료로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반 재화는 물건 자체의 가격만 표시하는데 얘는 임료로도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두 가지로 표시가 가능한 이유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응? 임대 줄 수 있으니까 수명이 긴 재화니까.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그래프에서 여기 가격 하나만 표시하는데요. 부동산학에서는 여기 임대료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탄력성 얘기할 때도 수의 가격 탄력성, 수의 임대료 탄력성 이렇게 두 개로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구하면 임료도 구할 수 있고요. 임료를 구하면 또 가격을 구할 수도 있어요. 이게
아, 그것도 안 하셔가지고. 저기 혹시 수익 방식 했던 거 수식은 기억하시나요? 수익 방식? 수익 가격 구할 때? 그래요. 그럼 나중에 그건 해요. 그냥. 그러면. 자, 어쨌든 가격하고 뭐로 표시할 수 있다? 임료로. 그 다음에 얘는 소유권 및 기타 권리 이익의 대가로 구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이 소유권 전체로서의 가치도 있고요. 이 기타 권리 이익이라는 것을 부분 권익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네, 이렇게도 이제 평가할 수 있는데 전체로 평가할 수도 있고요. 부분 권익만 따로 평가할 수 있는데 부분 권익의 합이 시그마와 합이니까 이게 두 개하고 항상 일치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내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소유권이 설정이 되잖아요. 근데 얘를 내가 만약에 전세를 주면은 뭐가 설정이 돼요? 전세권. 얘를 담보로 융자를 받으면 저당권이 설정이 되죠. 그러면 하나의 물건에 두 개 이상의 권리익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일단 여기서는 그게 포인트예요. 하나의 물건에 두 개 이상의 권리익이 존재할 수 있다. 이래야 되는데 없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전세금하고 여기 대출받는 금액 있죠? 요 두 개의 합이 얘하고 일치한다 안 한다?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따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는 문제로 표현할 수 있는 게 그거였다. 하나의 물건에 두 개 이상의 권리익이 존재할 수 있는데 존재할 수 없다. 그 표현에서. 이걸 가지고 틀리게 해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틀리게 해주니까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인 배려하에 형성이 되죠. 얘가 왜 장기적인 배려하에 형성이 된다는 거는 저기 했잖아요. 부동산의 가치란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의 무슨 가치? 현재 가치. 그러니까 얘가 무슨 성격이 있어서 그래요? 이거예요. 얘도 이것 때문에. 이게 있으니까 임대차에 제공이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은 개별 가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가 왜 개별 가격이냐면요.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경쟁 시장이니까 합리적인 시장 가격이 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 간의 개별적인 협상에 의해서 성립된 가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격에는 거래 당사자의 개별적인 사정이나 동기가 개입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그 시장 가치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례를 만약에 수집하게 되면 사정보정 작업이라는 걸 거쳐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사정보정이라는 것은 만약에 거래사에 어떤 특별한 사정과 동기가 개입되어 있으면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만약에 여기 살고 있던 사람이 만약에 해외 이주가 급하게 나가야 돼서 시세보다 싸게 거래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정상적인 거래를 통한 가격을 구하는 거지 어떤 개별적인 사정이 개입되어 있는 걸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자체를 시장 가치로 볼 수 없으니까 이게 사례를 구하게 되면 이 작업을 거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정보정이라는 거를.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은 이거를 반영한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성을 반영했다는 얘기는 부동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부동성. 움직이지 못하니까 얘가 여기는 세종시 안에서도 어느 동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거 환경이 틀릴 테니까. 그 다음에 얘는 부동산 가격의 특징이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쭉 올라갈 거 아니에요.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하겠죠. 하락하는데 일정 수준 이하로는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건 계속 올라가지만 수요가 만약에 줄거나 아니면 수요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가격은 일정 수준 이하로는 절대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방 경직성이라고 그래요. 표현대로잖아요. 그죠? 그거는 떨어졌던 가격은 다시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반영이 되어 있고요. 혹시 만약에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굳이 싼 가격에 팔지 않고 얘를 담보로 융자를 받거나 아니면 전세를 줌으로 해서 그 관계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은 일정 수준 이하로는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그게 하방 경직성.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험상에서 가장 잘 활용했던 게 요거니까 기억해 주시고, 가격의 이중성이다라는 얘기하는 건요. 일반적으로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서 결정이 되고요. 그렇게 결정된 가격은 다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가격의 이중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감정평가 규칙상에 그 부동산 가치의 종류, 그래서 시장가치하고 시장가치 외의 가치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지난번에 감정평가 규칙상에서 우리가 제시한 원칙이 있다고 그랬죠. 가치를 구하는 원칙. 지난주 했을 때. 예? 가치를 구하는 원칙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두 가지 했었죠. 현황 기준 원칙 해갖고 했고, 개별 물건 기준 원칙에서 했었고, 그죠? 그리고 시장 가치 기준 원칙에서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자, 우리가 감정평가 규칙에 가게 되면요. 거기 가면 현황평가 기준 원칙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시장가치 기준 원칙.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거 두 개 했다고요. 네? 지난주에 이거 두 개 했고, 이 시장가치 기준 원칙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앞 페이지에 169페이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분류, 이제 평가 조건의 분류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그렇게 구별이 안 돼 있어가지고 지난 시간에 하면서 이렇게 적어주고 했다고요, 이거를. 기억하시나요? 그래요. 하긴 뭐, 보기는 보고 오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 이게 한 3번 정도 들으면 얘는 들을 게 없어요. 똑같아서. 다른 게 없어요. 간평에 대한 거는. 내용도 뭐 어려운 거 안 나와요, 이거. 그러니까 용어를 좀 익숙하도록 해주셔야 돼요, 용어를. 이게 들은 걸로 끝나면 소용이 없어요. 네? 그리고 모의고사 보죠? 자기가 까먹고 나면요, 모의고사 나오는 문제 보면 이걸 내가 배웠나 안 배웠나조차도 구별이 안 돼요. 그리고 성적이 안 나오면 선생을 원망하는 거예요. 안 가르쳐줬다고. 그럼 나중에 본인 기본서 보면은 누구의 글씨인지 모르겠는데 깔끔하게 해놨어요. 깔끔하게. 어? 아니, 이것도 우리가 하루 이틀이지. 그거를 어떻게든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그때 이거 한 거 기억하시나요? 비장수요함수가 100-4q 될 때 얘가 2배로 증가하면 이거 값 어떻게 하면 구한다고 그랬어요? 어? 또 처음 본 것 같은 얼굴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계산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n분의 1로 나누는 거니까 4를 2로 나누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로 나눈다고요? 2로. 그러면 새로운 시장 수요 함수를 QM으로 줘요. 그러면 P는 100-2QM 있죠? 이게 답이라고요, 이게. 이것 때 우리가 풀어서도 해줘 봤잖아요, 이거. 네? 이렇게 해줬더니 다른 데 갔더니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100-2QD. 몇 배? 2배. 그럼 얼마겠어요? 새로운 시장 수요함수가 QM이면 나누기 2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1이 아니라 그냥 QM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거 없는 거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계산하는 게 아니죠. 단순하게 나누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했던 거를 이제 꼭 까먹은 거예요. 까먹어가지고 얘가 나오니까 무슨 생각 했겠어요? 그 인간은 이것도 안 가르쳐 줬다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본인이 틀려놓고 그냥 양을 기준으로 들어오면 그냥 몇 배냐 그러면 그냥 그 숫자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이거 나중에 기본서 가시면 기본서 한 것 있죠? 또는 요약집 어디 거기 가면은 깔끔하게 또 적혀 있을 거예요, 이거. 깔끔하게. 그러니까 이거 자꾸 보셔야 돼요. 예? 자, 여기 171페이지에 가면
감정평가 규칙상 부동산 가치의 종류 그래서 시장 가치라고 나와 있죠. 예,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예로 구하는 게 원칙이에요. 예로 구하는 게 원칙이고 예로 구하기 어려울 때 있죠. 시장 가치 외의 가치도 존재할 수 있겠죠. 예, 그럴 때는 사용 가치나 다른 가치로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가치로 이제 구하는 거 요건 이제 기본적으로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가치의 종류에 보면 시장 가치하고 시장 가치 외의 가치만 있잖아요. 나중에 요 사용 가치가 이게 투자 가치로 바뀌는 거고요. 여기 있는 교환 가치가 무슨 가치로? 이게 시장 가치로 바뀌는 거예요. 예? 바뀌는데 이거는 무슨 가치냐면 이건 주관적 가치고요. 이거는 무슨 가치다? 똑같은 거예요. 얘들은 주관적이고 얘들은 뭐다? 객관적인 거예요. 요거는 사용자의 주관적인 가치인 거예요. 이렇게 언덕 위에 주택이 하나 있어요. 이 언덕 위에 있는 주택은 원래 비싼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국의 LA 가면은 베벌리 힐스라고 해서 고급 주택가 있죠. 그 힐스라는 게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언덕에 있는 주택들은 대부분 이 조망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요? 비싸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소유자가 갑이에요. 자기 집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해요. 우리 집에서 보면 안 보이는 데가 없다 이거예요. 이게 달동네 판잣집이에요. 이게. 그러면 얘가 시장에서의 시세는 얼마밖에 안 하냐면 한 5천밖에 안 해요. 근데 이 사람의 만족감은 어때요? 10억도 아깝지 않다 이런 식의 만족감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이지 이게 시장에서 실제 거래될 때 10억에 거래되는 가격은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관적인 어떤 판단과 기준에서 결정이 된 게 요 애들 얘기를 하고 시장에서의 객관적인 가치로 평가된 애들을 시장 가치 또는 무슨 가치? 교환 가치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바꿔서 한번 낸 적이 있어요. 객관적하고 뭐하고 주관적인 거 하고 그렇게 해드렸고 뒤에 가시면 172페이지에 거기 가시면은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있고 옆에 가면 가치 발생 요인이라고 돼 있죠. 그거는 제목을 가치 형성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가 가치 발생 요인이 있죠. 여기는 별표 하나 하시면 돼요. 먼저 173페이지 상단에 가면 가치 발생 요인이라고 있죠. 네, 거기는 먼저 별표 하시면 되고. 가치 발생 요인은요. 재화가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구비돼야 될 조건이 있어요. 그게 효용이 있고요. 상대적 희소성이 있고 유효 수요가 있고 이전성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물어봤죠. 이 중에 몇 가지가 충족돼야지만 가치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다 그죠? 그러면 먼저 재화가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구비될 조건이 있다 그랬을 때 아무래도 이거 지난번에 한 것 같은데요? 이거 안 했나요? 한 것 같은데요? 그래요? 위에 거 세 가지는요. 경제학자들이 제시한 거예요. 재화의 가치는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시장에서 주식시장에 주가 있죠. 주가는 뭐에서 결정이 되겠어요? 주가. 주식시장이 주가 있잖아요. 주가. 네. 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러니까 얘네도 지금 그 논리인 거예요. 이거 세 가지가 수요와 공급을 표시하는 거예요. 네? 요 위에 거 두 가지는 고전학 과학자들이, 이거는 한경학 과학자들이 해서 재화의 가치는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요 이전성이라는 것도 있죠. 요거는 부동산 학자가 제시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일반 재화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된 가격이 있으면 우리는 그 가격만 지불하면은 거래가 종결이죠.
돈 주고 내가 사면 나한테 소유권이 넘어온 거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틀리잖아요. 잔금을 지급하고 난 다음에 뭐가 이전이 돼야 돼요? 권리 이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이것까지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보고 부동산 학자가 나중에 이건 추가시켜 준 거예요. 이전성이라고. 그러면 재화가 일단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효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같으면 쾌적성이라든가 편리성이라든가 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이게 있었을 때 가치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효용이 있었을 때. 근데 효용만 있다고 가치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상대 희소성이. 그러니까 얘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태를 우리가 상대적 희소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아담 스미스는요, 재화의 가치가 사용 가치하고 교환 가치가 있을 때 물하고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사용 가치는 물이 더 크죠. 다이아몬드가 작잖아요. 근데 교환 가치는 얘가 싸고 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사용 가치가 적은 다이아몬드가 시장에서 더 비싸게 팔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 그렇죠. 희소하니까. 그러니까 효용만 있다고 가치가 발생하지는 않고 상대적인 뭐가 있었을 때, 희소성이 있을 때 가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돼요. 근데 요 두 가지만 있다 그래서 가치가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요가. 아무리 효용이 있고 희소성이 있더라도 그걸 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가치는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유효 수요는 욕구에다가 뭐를? 이거를 수반하는 수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시험에서는 이거를 꼭 수반할 필요는 없다라고 해서 이제 틀리게 나온 거예요. 그럼 당연히 또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전성이라는 거는 권리에 대한 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을.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으면 뭐가 안 나오면 허가가 안 되면 권리 이전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가치가 발생하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추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치 발생 요인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고 이걸 이제 가끔씩 인용을 해줘요. 가치 발생 요인에 대해서 출제할 때. 그러면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가치 형성 요인은 여기에 영향을 주는 애들을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는 얘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이게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부동산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에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변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계속 변할 거 아니에요. 계속 변하니까 우리가 가치를 추정할 때는 하나의 기준을 둬야겠죠. 그래서 그 시점을 우리가 기준 시점이라고 그래요. 무슨 시점? 기준 시점. 그래서 기준 시점과 관련 있는 가격 원칙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준점과 관련 있는 가격 원칙을 변동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변동의 원칙. 그죠? 자, 거기 174페이지 가면요. 거기 박스에 중간에 가면 토대가 되는 원칙이라고 있어요. 맨 왼쪽에 가면. 그죠? 거기 가면 변동의 원칙이라고 있죠. 밑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동산 가격도 가격 형성 요인의 변동 과정에서 형성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가격 형성 요인이 가치 형성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가면은 가격 시점이라고 되어 있죠. 그건 기준 시점이라고 바꿔주시면 되고.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앞에서 자 이거 한번 보시면 지대하고 임대료 있죠. 지대 임대료. 얘는 유량이에요, 저량이에요. 지대하고 임대료는 유량이다, 저량이다. 이거. 얘 유량이에요, 유량. 얘는 기간이 명시돼야지 우리가 파악이 가능한 거고. 지가가 있고 가격이 있죠. 얘는 유량이다, 저량이다. 그러면 저량이라는 것은 뭐가 주어져야지만 시점이 주어져야지만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고 그랬죠.
그럼 얘들은 항상 이 시점을 기준으로 얘네는 파악을 해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왜 시점을 기준으로 파악해야겠어요? 얘들은 매 순간 달라지니까. 매 순간. 매 순간 뭐가 변하면, 수요와 공급이 변하면 얘들이 계속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하나의 시점을 놓고 우리가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감정평가에서 기준 시점이라는 거예요. 무슨 시점? 기준 시점.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변동의 원칙이 기준점을 우리가 확정해야 되는 근거가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치 형성 요인은 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에요. 그죠? 근데 얘네는 성격이 유동성이 있고 연관성이 있어요. 얘가 유동성이 있다는 얘기는 계속 변한다는 얘기잖아요. 얘가 계속 변하면 얘가 계속 변해야 안 변해요. 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를 파악할 때 뭐를? 기준 시점을 정해놓고 파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요인이 뭐가 있냐면 일반적 요인이 있고요. 지역 요인이 있고 무슨 요인이 있다? 개별 요인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여기 있는 요 개별 요인이라는 것은 개별 부동산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고요. 요 지역 요인은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고, 얘는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일반적 요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세종시 나성동에 소재하고 있는 개별 부동산의 가치를 파악하려고 그러면 이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적인 요인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또는 전국의 부동산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갖다가 이렇게 좁혀서 들어와 줘야 돼요. 그래야지 얘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정부가 이번에 이거 축소시켰죠. 이거는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나성동에 소재하는 얘의 가치를 구할 때 당연히 여기에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거래할 때 융자를 받아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이제 요인에 대한 것들이 개별 부동산 가격이 결정이 될 때 이제 영향을 주는 거죠. 이 수요 공급에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그런 애들이 일반적 지역 또는 개별 요인이 있다는 것 정도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고, 여기서 보면 지역 요인이라고 있죠. 지역 요인 안에 가면요, 이게 주거 지역이 있고 상업 지역이 있고 공업 지역이 있고. 근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주거 지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중에 여러분들이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인근 지역이라고 하죠. 인근 지역. 인근 지역이라는 것은요, 인근 지역은요,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요. 얘가 소재해요. 그리고 여기는 뭐를 공유하는 지역이냐면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에요. 뭐를 공유한다? 지역 요인을. 그러면 이 지역 요인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런 것 있죠. 기상 상태라든가 도로 교통 조건이라든가 또는 각종 편익시설이라든가 요거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가령 예를 들어서 이쪽에 나성동 지역에 이쪽에 만약에 우리 지금 이렇게 도로가 있고 여기 지금 우리 학원 건물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쭉 내려가면 여기 뭐 1000마리인가 뭐 있더라고요. 여기 만약에 비가 오면 여기는 비 오고 여기는 눈이 내리고 이런 건 아니죠. 기상 상태를 공유하고 있죠. 여기 BRT인가 버스 다니는 것도 똑같죠. 여기 주변에 편의시설 이런 거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같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평가 대상 부동산이 여기 있고 사례가 만약에 여기 있어요. 그럼 얘들은 지역 요인을 서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요 인근 지역에서 소재하는 사례를 구하면은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게 되면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사례를 무슨 지역에서 수집하면 인근 지역에서 수집하면 지역 요인 비교는 생략해도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괜찮아요. 또 뒤에 가서 또 할 거니까. 그래서 또 선생님이 얘기하겠죠. 앞에서 조금 아까 했죠. 그러면 이제 또 자, 여기 그런 정도. 그러니까 얘는 어디에 영향을 주는 거다?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준다. 네, 그 정도까지만 정리하시면 되고. 그리고 거기 사회적, 경제적, 행정 요인 같은 거, 종류 이런 거 외우거나 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시험에 안 나오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173페이지에 가면 부동산 가격제 원칙이라고 있죠.
예, 거기는 별표 2개 하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 가격 재원칙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부동산 평가 원리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들 아마 모의고사를 보면 선생님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간평 쪽에서 잘 건드린 애 중에 하나가 여기에요. 문제 내기가 좋으니까. 가격 재원칙에 대해서. 그러면 이 가격 재원칙이라는 것은요. 여기 얘가 대상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대상 부동산이라는 것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인데 문장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줄여갖고 무슨 부동산? 그냥 대상 부동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사는 얘의 가치를 추계할 때는 항상 무슨 이용 상태를, 그렇죠? 이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근데 이 최이용 이용이라는 거는 요건 개별 부동산을 기준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물건마다 최이용 이용은 다 같다 틀리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시면 우리가 주거지역 그러면 대부분 다 뭐가 들어서 있어야 돼요? 주택이 다 들어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100% 주택만 있는 건 아니죠. 그 안에 가게 되면 슈퍼도 있고 세탁소도 있고 헤어샵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는 개별 부동산마다 뭐가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최이용 이용이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이용 이용에 대한 거는 개별 부동산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정하는데 개별 부동산의 최이용 이용이라는 거는 지역의 환경이 변하면 얘도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얘를 적용하기에 앞서서 지역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먼저 분석하는 것이 그게 변동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요. 그게 예측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뭐가 되는 원칙이라고 하냐면 토대가 되자 전제가 되는 원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개별 부동산의 최이용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가치를 파악해야 되는데 요거를 판정하기에 앞서서 먼저 뭐를 고려해야 된다. 지역의 변화에 대한 부분을 먼저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게 변동의 원칙하고 무슨 원칙이 있다. 예측의 원칙. 그 다음에 얘가 최이용 이용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내부 측면과 무슨 측면, 외부 측면의 원칙을 대입을 해서 입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부 측면에 관련된 원칙이 균형의 원칙, 외부 측면에 관련된 게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평가사가 이 물건의 가치를 5억이라고 평가를 해줬어요. 그럼 얘를 5억으로 평가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5억으로 평가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를 다 고려했다는 얘기예요. 지역의 변화도 다 고려해봤고 안에 내부적인 측면과 외부적인 관계까지 다 고려해서 결정을 내린 게 얼마다? 5억이다 이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제 원칙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교재에 보면 최이용 이용의 원칙이라고 나오고요. 내부 관련 원칙이라고 나오고 뒤에 가게 되면 외부 관련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토대가 되는 원칙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먼저 그 토대가 되는 원칙을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이게 토대가 되자 전제가 되는 원칙인데 거기 가면은 무슨 원칙이 있어요? 변동의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원칙이 있다? 예측의 원칙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변동의 원칙이라는 것은요. 거기 나온 것처럼 부동산의 가치는 이 가치 형성 요인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게 무슨 원칙? 변동의 원칙. 그럼 얘에 대한 특징이 있죠. 얘는 기준 시점 및 시점 수정에 뭐가 된다? 근거. 또 물리적 감가 등을 파악할 때도 얘가 기준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을 기억할 때는요. 요거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의하고 뭐하고 특징. 근데 특징에 보면 제가 지금 노란색 분필로 해준 것 있죠. 네. 요거는 얘들의 성격을 얘기할 때 가장 잘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랑 관련 있는 원칙이 뭐다? 변동의 원칙이다. 이런 걸 나오니까. 그러면 예측의 원칙은요.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요, 과거나 현재 이용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장래 이용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특징이 부동산 가치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예측의 원칙이고요. 얘가 어디에 근거가 되냐면 수익 방식에 근거가 돼요. 얘가 수익 방식의 근거가 된다는 건요. 우리가 아까 가치를 추계할 때 무슨 시점에서 가치를 구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뒤에서 배우는 3방식 중에 보면 원가하고 비교 방식은 자료가 과거에 있어요. 과거의 자료로 현재의 가치를 도출하는 개념이고, 여기 있는 수익 방식은 자료가 미래에 있어요. 그래서 미래 수익을 기초로 현재 가치를 산출하니까 부동산 가치의 본질에는 얘가 제일 부합하는 방식이에요. 아까 우리가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라고 그랬잖아요. 미래에 이게 기초를 두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수익 방식에서 수익 가격이 순수익에다가 이게 환원율을 환원해서 수익 가격 구할 때 요 수익이라는 게 과거 수익이 아니라 무슨 수익이다? 미래 수익이라는 거예요. 요 수익을 만약에 지난 1년간의 무슨 수익? 순수익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얘는 무슨 수익이다? 미래 수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다는 거예요. 자, 연기군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농지가 있어요. 농지에서는 최요 이용이 뭐겠어요? 이게 농사 지은 걸 거네요. 농지니까. 그럼 농사를 지어서 연 수익이 한 5천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할인율 10% 적용해서 이 농지의 가치는 5억이다. 이렇게만 보고 평가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평가사가. 이 지역의 변화를 고려한다는 얘기예요. 얘하고 조치원 일대에 합쳐가지고 지금 이걸로 바뀐 거죠. 뭐로? 세종시로. 그러면 여기 있는 농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업용지로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지역이 변화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역이 여기 뭐 이제 농업적인 지역에서 뭐로? 도시적으로 지금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역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변화가. 변화가 생기면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개별 부동산의 최요 이용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네? 현재 농지지만 곧 이걸로 용도가 변경이 됐으니까. 그러면 얘에 대한 최요 이용은 농사를 지어서 발생하는 수익을 기초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얘가 이걸로 바뀌면 여기에 무슨 부동산이 들어가겠어요? 수익성 부동산을 지을 거 아니에요. 지으면 여기서 나오는 이제 분양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분양 수익이 10억이면 얘를 개발할 때 들어가는 개발 비용이 한 7억 들어갔다. 그러면 이거 빼고 남는 수익이 한 3억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가 할인율 10% 적용하면 이 부지의 가치는 30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 논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평가사가 얘 가치를 5억으로 결정을 해줬을 때는 얘 현재 상태만 보고 평가한 건 아니라는 얘기겠죠. 이 지역의 변화를 고려했다 안 했다. 네, 고려해서 결정한 게 5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 원칙은 평가사가 왜 이 물건의 가치를 이렇게 결정했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예를 들어가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가격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당연히 토대가 되는 원칙이죠. 얘의 가치를 판정하기에 앞서서 먼저 적용을 해봐야 되는 원칙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저게 용어로만 이제 물어봐요. 용어로만. 기준시점과 관련있는 원칙이 무슨 원칙이냐? 무슨 원칙이겠어요? 변동의 원칙.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답이 이렇게 툭툭툭 나와주면 되는 거예요. 모의고사에도 그런 걸 포인트로 물어보는 거예요. 바꿔주면 틀리는 거고. 에? 그래요. 또 뭐 시간도 됐네요. 요거 하고, 내부하고 외부 측면 이렇게 해야 되고. 아니, 근데 하는 게, 지난주에 이 원칙까지 뭐 이렇게 해서 3방식 정도 들어간 줄 알았더니 전혀 안 들어갔다는 얘기군요. 지난주에 되게 천천히 갔나 보죠, 이쪽을? 아, 제목만 얘기하다가 넘어갔다고요?
그래. 그래, 그래. 뭐, 하면 되죠, 뭐. 그죠? 예. 쉬었다 들어오세요. 예.